변비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은 당연히 배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정말로 이 대변 때문에 대변을 잘 제때 시원하게 배출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비가 무슨 질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대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비라고 하는 건 딱 생각해보면 딱딱한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염소똥 같이 딱딱한 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수분이다. 수분, 윤기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섭취량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뭐 소변을 너무 많이 나오나 땀으로 너무 많이 나오나 그리고 너무 막 그렇게 열이 많은 그런 성질의 음식 아니면 그런 마른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몸에 수분이 줄어들죠, 그죠?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우리가 가을 겨울이 되면 수분이 다 뿌리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양이 많아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이제 대변 쪽으로 수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수분과 진액, 윤기의 문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재료의 문제예요. 재료가 있어야겠죠. 잘 안 먹는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다. 또 불규칙하게 먹는다. 먹었다 안 먹는다. 음식량이 절대적으로 양이 적다. 뭐 섬유질이 너무 적다. 그러면 재료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는데 공장에서 뭐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애 운동. 장애 운동. 여러분들 그 방귀 걷기라는 말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게 사실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예전에 이 모든 한의학 서적에서는 식후에 배를 문지르면서 50보에서 뭐 500보를 걸어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위나 장을 자꾸 꿈틀꿈틀 움직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도 운동을 해야 우리가 밀어내기라는 말 하잖아요. 밀어내기. 밀어내는 거 힘이 있어야죠. 근육의 힘이, 그죠? 그래서 한자로 배변, 그렇죠. 배구 그러잖아요. 배구. 공을 민다. 변을 밀어낸다. 그 밀어내기를 하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윤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장의 운동도 좋아져야 된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장 운동이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배변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훈련.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안 나오더라도. 기왕이면 자기들 삶의 패턴이 있죠. 기왕이면 아침에 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아침에 너무 바쁜데 별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저녁에 편한 시간에 다만 오랫동안 앉아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 들어갈 때 그냥 핸드폰을 갖고 간다, 뭐 읽을 거리가 있다, 무슨 뭐 잡지가 있다? 화장실은 독서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장실은 그냥 변만 소통하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변이 나오지 않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내일 나올 걸 미리 쥐어짜가지고 오늘 내보낼 건 없어요. 그럼 계속 돌려막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좀 잘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수분, 윤기, 진액. 그리고 두 번째는 변의 재료, 섬유질이 많은 그런 불용성 섬유소의 재료. 그리고 세 번째는 장의 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배변 습관 훈련. 이 네 가지를 잘 하지 못해서 변비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4일이 지나도 변이 안 마려운데 그냥 안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 변이 안 마려운데 가서 소득도 없는데 가요. 그러니까 이 변이라는 건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대변은 참으면 약이 되고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변이 많이 차서 압력이 생기면 관략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외 관략근, 내 관략근이 있는데 소변이 너무 많이 차서 신호가 간다는 건 안에 있는 관략근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수의적으로 밖에 있는 관략근을 풀어줘야 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신호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가야 되는 거지. 변이를 보라는 신호가 없는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신호가 왔는데 또 그것을 자꾸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때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운전하시거나 버스는 그래도 가다가 휴게소 같은 게 있으니까 또 해소가 되는데 택시는 이렇게 또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차 이렇게 운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애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신호를 자꾸 무시하다 보면은 이 몸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고 싶을 때 봐야 할 때 배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장이 건조하고 변비가 올 때 물을 마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요? 변비, 이 대변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수분, 진액, 윤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물이죠. 근데 우리가 몸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하루에 2리터를 정해놓고 마셔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이 좀 굳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소변의 색깔을 봐서 소변의 색깔이 뭐 많이 노랗다.
아니면 심하게 빨갛다, 양이 적다, 그런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다, 아니면 뭐 그런 운동을 많이 한다, 뭐 그런 게 당연히 마셔야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을 마셔봤자 소변으로 다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은 물을 마실 때 팁이 있어요. 소금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소금차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악성 변비 환자를 꽤 많이 고쳤는데 그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뭐 빅5 대학병원, 뭐 큰 병원, 종합병원에 다니시는 뭐 3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 병원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 쓸 수 있는 양약을 다 썼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염소똥 같은 변을 보는데 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은 일단 수분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소금물, 소금차.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세요. 변비 있는 분들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면서 혈압이 낮거나 맥박이 60회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맥박이 오히려 80회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생수병 하나가 330cc예요. 그 330cc에다가 티스푼 한 스푼 소금을 넣으면 그게 0.9% 소금 농도가 돼요. 그게 우리 몸에 생리식염수라고 하잖아요. 체혈액의 농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통을 뭐 한 번에 다 드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드시면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우리 몸의 건조해서 생기는 어떤 피부 질환이나 뭐 탈모 뭐 이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물을 마실 때는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서 꼭 드시면 우리 변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노인 변비가 있을 때 다시마안이나 찬물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 어르신들의 변비는 대개 두 가지 이유예요. 제일 첫 번째는 윤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몸도 차가워지니까 물을 싫어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 먹고 싶지 않은데 물 먹인다? 우리가 오죽하면 물 먹인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 이제 고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면 다 어때요? 막 피부에 인설이 뭐 일어나고 그러죠. 건조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력이 딸리고 장에 윤기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되게 다시마 환 많이 이야기하죠. 다시마 아니면 또 차전자 피, 차전자라고 해서 질경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질경이의 씨앗, 그 씨앗이 검은데 그것의 껍질이에요. 그걸 드시면은 장에서 얘네들이 물을 많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흡수해서 얘가 불어요. 그러면 용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변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재료를 만들어준다. 불려서. 근데 어르신들이 어때요? 장의 운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폐색이 돼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많이 드시면.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고, 그리고 몸의 수분을 자꾸 빨아들이니까, 장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이면은 오히려 이 장에 윤기가 떨어지니까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무슨 섬유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하다면 정말 정직하게 나물 종류, 거친 나물, 우리 흔히 먹는 뭐 콩나물, 취나물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되죠. 그래서 비빔밥 그런 걸 해서 야채, 줄기, 시래기, 그죠? 그다음에 고구마 순 이런 게 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즐겨 드시는 그런 야채니까 그런 걸로 해결해야지. 다시마 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마는 이제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데 갑상 기능 항진이 있다. 그러니까 삐쩍 마른 분이 갑상 항진이 있어요. 막 몸에 열이 막 생기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몸의 장에 있는 수분을 더 많이 빨아들여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해 형태로 드시지 말고 그냥 음식에다가 다시마를 거칠게 해서 거칠게 빻아서 뭐 된장찌개, 뭐 국 끓일 때 그렇게 드시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물이나 식이섬유를 늘리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만성 변비는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도 이 만성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당연히 어르신들, 여자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또 양을 많이 마음껏 또 드시지 않고, 그리고 좀 신경적으로 좀 자율신경, 교감신경 이런 쪽이 좀 예민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변비환, 다이어트환 이런 걸 많이 드세요. 근데 이것이 임시 변통하는 거예요. 원래 임시 변통이라는 것은 대변이나 소변을 쓸 때 그 변이 말은 아니고 변화시킨다. 그냥 평소의 방법 말고 편법을 이용해서 약간 변통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임시 변통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변에서 변비가 오는 원인을 정확히 잡아서 그 진단에 맞는 그런 처방을 해야 하는데, 일단 빨리 변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여러분들 관장까지 하시잖아요.
관장을 자꾸 하면 장이 완전 무력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센 강도로, 더 잦은 빈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만성 변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관장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고, 그것은 꽤 심각한 상태니까 여러분들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쳐서 변비를 정말 전공법으로 그렇게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이 다시 잘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 변비를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정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물 많이 드시고, 물만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가 뭐가 있어요? 주스도 있고, 그죠? 주스도 기왕이면 이제 과육, 과즙이 있는 것들 거칠게 갈아서 과일을 먹으면 좋겠죠, 그죠? 맛도 좋고 섬유소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분, 진액, 음액 이걸 보충하고, 그리고 충분한 소금을 드시라는 거. 네, 그게 이제 물에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장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무조건 식후에 걸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씩 뛰는 걸 권해요. 그래서 간헐적 뜀박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10초, 20초, 10m, 20m.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버스 타러 갈 때 뛰어간다. 뭐 장 보러 갈 때 뛰어간다. 그런 식으로 잠깐. 기왕이면 전력 질주도 한 번씩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장의 운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섬유질이 많은 그런 나물 종류. 취나물, 콩나물, 고구마 줄기 그런 거 있죠? 예, 시래기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꼭 해서 전공법을 택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관장을 했다, 아니면 정말로 변비가 오래되었다, 이런 분들은 꼭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장 관련한 질환들이 요즘 심각해요. 흔히 대장암. 그죠? 흔히가 아니죠. 대장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비워야지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그렇게 버린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오래도록 정체가 되고 뭔가 가스가 나오고 장을 자꾸 자극하면 장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한테 배변이 문제가 된다. 변비가 있다. 무조건 빨리 오십시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꼭 해결하셔야 돼요. 남자한테는 변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변비는 무조건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한테 변비가 있는 게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자들한테 만약에 변비가 있다. 이것은 꽤 심각한 문제예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식사량이 적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약간의 강박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또 식사량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커피도 또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변비가 있을 공산이 있는데 남성들은 변비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변비가 오는 경우는 차를 많이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차, 뭐 그다음에 보이차, 우롱차, 뭐 이런 차 종류를 많이 드셔서 소변으로 너무 물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수분이 많이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해서 몸에 수분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비가 남성들에게 오래 가면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커피들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뭐예요? 관장할 때 쓰거든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대장도 불안해지고 소변도 많아지고 또 설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장이 또 문제가 돼요. 설사가 잦아지면 또 변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들 변비는 꽤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오셔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방광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질환인데요. 왜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건가요? 이 방광염은 여성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여성에 매우 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은 이 방광하고 소변이 나오는 길은 요도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가 짧아요. 4cm 정도. 남자는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 병원균이 투입하기 쉬운 거죠. 침범하기가. 그래서 여성은 방광염이 오기 쉬운 게 해부학적인 구조. 네, 여기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게 이제 그 패션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좀 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좀 타이트한 것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청바지 이런 것도 좀 몸매를 드러내게 하려고 스키니진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습해져요. 통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습하고 열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마찰도 오겠죠. 또 뭐 요즘에 레저 활동, 뭐 스포츠 이런 거 하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방광까지 외부에서의 길이 짧은데 그렇게 침투하기 쉬운 또 그런 문제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 위생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물이라고 하죠. 뭐 외부를 청결하게 하는데 그걸 너무 또 과도하게 청결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질이 원래 약산성인데 그게 산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또 균의 침범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 후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학 용어 중에서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허니문,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방광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성관계를 할 때 외부에서 아무래도 요도 입구 쪽으로 균이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또 성교 중에 또 구강성교가 사실 건강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에 많은 균들이, 세균들이 사는데 그걸 통해서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허니문 방광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갱년기 때 질이 많이 건조하면 거기에 또 균들이 많이 또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에 의해서 물리적인 접촉과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관계 전에 가능하면 꼭 소변을 보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는 즉시 소변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역류해서 침투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꽤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이제 자주 만약에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예방적으로 우리 항생제 뭐 이런 거를 쓰는 방법들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항생제 미리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좀, 성관계가 매일 있다면 뭐 매일 항생제를 먹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활용해 보는 경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런 게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또 당연히 오잖아요. 우리가 외부의 균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있는데, 우리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더 많이 오겠죠. 뭐 그럴 때 특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방광염이 단순히 참을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니라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나요? 이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상이 생기면 소변이 자주 마렵죠. 그리고 이 절박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소변을 참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가기 전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 절박성 요실금, 뭐 절박 요실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또 아프고 요인을 느끼는데 잘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방광염. 그 증상도 꽤 괴로워요. 아랫배도 아프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이제 역행을 해서 방광에서부터 요로를 따라서 이제 신장까지 침범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우신염이 오면, 이거는 이제 신장의 신우라고 하는 건 혈액을 거르는 곳인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폐혈증이 올 수 있고 전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을 방치하면 매우 큰 문제, 전신의 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자주 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이 나고 그리고 등 쪽이 아프다. 등 쪽이 아프면은 신장염까지 갔을 확률이 높아요. 신우신염. 그리고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방광염을 초기에, 그리고 만약에 자꾸 재발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만성질환, 재발성 질환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력, 면역력을 개선해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한약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방광염 만성 질환 환자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많은 효과를 보십니다. 반복적으로 방광염이 생기는 만성 방광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이 한의학에는 이 서양학과 다른 또 독특한 그런 질병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 세 군데의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불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심장하고 폐 쪽에, 심장이 뜨끈뜨끈하다. 실제로 뜨끈뜨끈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열도 나긴 하죠. 그런데 심장 쪽에 이 꺼지지 않는 불, 우리 몸의 전신을 덮여주는 불, 그리고 위장에서 우리가 찬 걸 먹고 센 걸 먹어도 익혀서 나오잖아요. 다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익히는 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이쪽에 생식기 쪽에 불이 있다. 우리 막 이 성욕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불끈 달아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생식의 열.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에 대한 그런 성욕이 떨어지고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광이 예민해지는 것은 이쪽이 차가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를 덮여준다.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 막 끓여주는데, 물을 막 끓여서 어때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차가워지면 비가 돼서 이슬이 되고 서리가 되고 떨어지죠. 그만큼 이제 소변이 잦아지는 거예요. 소변이 잦아지고 또 거기가 습해지고 차가워지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그리고 무조건 습하면 무조건 미생물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이제 막 쪼이는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접촉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광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성적인 그런 방광염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서양학은 직접적으로 가서 균을 죽이는 거죠. 항생제라고 하는 게. 근데 한의학은 그러한 균들이 살 수 없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 우리한테 필요한 균만. 방광에도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방광이
균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PCR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장에도 좋은 유산균들이 있듯이 방광에 좋은 유익균들이 잘 성장하고 생식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점막까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이 만성 방광염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을 닦는 방향이 방광염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제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를 이제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아이들 되게 교육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이 나오는 그런 항문, 그다음에 소변이 나오는 요도에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은 변 해서 소음이라고 하고 큰 변, 대음 그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이제 회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제왕절을 할 때 회음부를 절개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회. 어쨌든 이 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위에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질의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항문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변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항문의 방향으로 닦아야지 앞쪽으로 닦으면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의 입구 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데를 쓸 때도 뒤쪽으로 물이 튀도록 해야지 앞쪽으로 튀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막 청결하려고 그래서 그 소변 보고 나가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여성분들은 그 청결을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서 이제 터치를 너무 세게 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냥 닦아내는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변을 닦을 때는 앞쪽으로, 대변을 닦을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광염이 자주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습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기 전에도 소변을 볼 수 있으면 다 씻어낸다는 개념, 그리고 씻어내서 자극이 되더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성교 후에도 잘 씻어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구강성교는 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꽉 조이는 그런 의복들 입어서 습한 그런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그런 환경을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을 너무 과로하고 혹사해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면이죠, 되게 수면 잘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패턴이 있어요. 방광염이 오면은 내가 어떨 때 추울 때 잘 생긴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잘 생긴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이때 과로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방광염이 좀 올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꼭 받으시라는 거,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럴 때 먹으면 살이 더 많이 찌나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호르몬들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당 떨어지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당 떨어지면 승질나죠, 막. 저도 거의 장애 수준으로 배고픔을 못 참는데, 그 일정한 시간에 꼭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당을 찾게 된다. 그럼 당이 가장 빨리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탄수화물 중에서 뭐 단 게 많죠.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우리 행복 호르몬, 그것이 분비가 돼서 탄수화물 먹으면 또 단 걸 먹으면 그게 분비가 되고 또 그게 학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찾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라는 또 그런 호르몬도 알죠. 그래서 도파민도 우리가 이제 어떤 쾌감, 그런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좀 쾌감 이런 걸 듣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은 뭐 당연히 또 요즘에 정제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농축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너무 쉽게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돼서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만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중년들, 특히 갱년기 분들은 간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 간식 중에서도 옛날의 간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떡이잖아요, 떡. 그래서 떡, 빵, 그리고 이제 고구마, 감자. 그러면 그게 이제 구황식물이라고 해요. 구황작물. 구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밥 대신에 먹으라는 거잖아요. 밥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배가 또 든든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밥 대신에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드시고 또 밥은 또 따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갱년기가 되면 어때요?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하고 똑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젊을 때보다 덜 먹고 운동량을 늘려야지 현상 유지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젊을 때보다 더 먹고 운동은 더 안 하고 그러면 체중이 4배로 늘 수밖에 없어요. 갱년기 이후 유독 배에만 살이 잘 찌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갱년기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일단 여성들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은 원래 복부에 지방을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이제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잖아요. 폐경이 되고 갱년기 되면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많이 축적하겠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아줌마 몸매, 배불뚝이 되고 그리고 위나 장이나 이 복부 쪽을 가장 많이 못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근육량이 떨어지면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또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기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예전에 비해서 자꾸 살이 찌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날씬하죠. 근데 사실은 날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는데 저는 일체 간식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에 케이크도 한 조각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간식은 죄악이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먹을 걸 한 끼를 아껴서 아프리카 이런 데 구호하고 구제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진짜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나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간식을 드시면 내 신진대사 떨어지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 하잖아요. 사실은 치아가 약해진 이유는 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덜 먹어라. 그런데 임플란트를 해서 예전보다 젊은 사람만큼 먹고 젊은 사람보다 더 먹으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고 신진대사, 기초대사 떨어지는데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갱년기는 우리가 생리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떨어지는 게 갱년기잖아요. 그만큼 혈액이 줄어들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냉해진다는 거예요. 냉해지면 신진대사, 기초대사 떨어진 거예요. 그 연비가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덜 먹어야죠. 그래서 무조건 덜 드시고 씹는 속도는 예전에 2배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량은 줄이고 오래오래 씹는 속도는 2배로 해라. 간식은 죄악이다. 딱 이렇게만 실천하시면 무조건 이 갱년기 비만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일단 당뇨병, 혈압,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 이런 병, 이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병에 당연히 걸려서는 안 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병이 있어요. 중풍이에요. 중풍만큼 비참한 병은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비만한 사람이죠. 비만해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이 1순위예요. 요즘에는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요즘에 고혈압을 조절을 하죠. 혈압약으로. 그런데 혈관도 좁아졌고 피도 탁해졌는데 내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피를 보내려면 압력이 필요한데 너무 높으면 터지니까 혈압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정체가 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중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차라리 아닐 말로 죽는 게 낫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고, 그죠? 그냥 내가 팔다리를 못 쓰면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요양병원 가셔서 그냥 기다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비만하다 그러면 음식량부터 줄이고 오래오래 씹고 일체 간식 끊으시고 중풍 환자를 매일 그냥 떠올려 보세요. 하늘이 특별히 나에게만 은총을 내리고 나만 이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중풍에서 예외일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풍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풍에 아찔한 생각을 하시면서 꼭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이 식욕 조절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때문인가요? 많이들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5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잘 먹어라. 잘 먹었으면 배출을 잘해라. 그리고 잠을 잘 자라.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해라.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 5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수면인데 그 수면은 어느 게 중요하냐? 수면은 무조건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을 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재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뇌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뇌에도 찌꺼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돌아갔는데. 그러면 뇌에서 찌꺼기, 림프 이런 것들, 체액 이런 것들이 나쁘고 탁한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 뇌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수면이 무너지면 식습관이 무너지고 식습관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파생돼서 생기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은 잠을 못 자면 사람들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거죠. 막 식욕이 생기도록. 그래서 잠을 실제 연구에서 잠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 이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15% 증가하고 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15%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4시간 5시간 잔 사람들이 7, 8시간 잔 사람보다 비만할 확률이 50%가 높다. 또 실제 이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민해지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면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또 살이 찌고, 그 중에서 바로 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탄수화물, 단 거 이런 것이 땡기게 되니까 완전히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먹을 시간도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먹을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수면이 무너지면은 호르몬에 대한 문제부터 또 파생적인 그러한 연쇄 효과 때문에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면부터, 비만한 사람은 수면부터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 자라. 이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 꼭 지키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화면에 어떻게 제가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철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일체 간식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으면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9시 넘어서 먹었으면은 반드시 소화를 시키고 자요. 그런데 소화를 시키고 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소파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잡니다. 초벌구이. 그러니까 초벌 잠을 자는 거예요. 반드시 누워서 자면은 위산이 많아져서 그 위산이 식도 쪽으로 막 넘나들겠죠. 그럼 영수는 식도에 오고, 만약에 술까지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음식이 넘어오면서 폐 쪽으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했다, 근데 자야 한다, 너무 졸립다 그러면 꼭 소파에서 비스듬하게 한두 시간 초벌을 자고 나서 주무셔라. 그래서 그걸 꼭 실천하고,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어서는 어지간하면 먹지 말라. 그리고 잠깐 저는 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러 갈 때 좀 뛰어가고, 점심에 좀 따릉이 좀 타고, 일부러 좀 식당에 멀리 있는 식당을 잡아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고, 사실 그 정도예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지키지 않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노동이 된다. 그래서 요즘 운동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과도하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젊었을 때 했던 것을 지금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욕심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30대에 뭐 마라톤 풀코스 뛰었다고 해서 지금 40대, 50대인데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허하게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분지족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규칙성이, 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한 분들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먹을 것을 3번에 나눠서 먹는 거예요. 물론 절대량은 줄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비만한 분들 말고는 간헐적 단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하게 내가 수입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어떤 지출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일정하게 이 주인이 일정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열량을 공급해준다는 그런 묵시적인,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내가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줄지, 음식을 언제 줄지 모르면 어때요? 아껴야겠죠? 안 죽으려면. 그래서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돌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하고 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절전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먹만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 10개를 먹어도 10개를 다 써버리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5개밖에 뭐 안 먹었지만 2개밖에 못 쓰면 3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신체를. 그런 면에서 좋지가 않고, 또 윤회장도 이거 주인이 얼마 음식을 안 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내가 이 부대를 축소해 놨는데 갑자기 많이 주면 어떡해요? 나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흡수 이런 쪽의 기능을 많이 확대해놓고 잔뜩 해서 갖춰놨는데 또 안 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녹이 슬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를 한다.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 기초대사를 많이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뇌하고 심장만 돌리고 나머지는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 임신, 출산 이쪽은 나의 입장은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쓰질 못해요. 그래서 그쪽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중도 당연히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일 섭취는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오일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에사비는 사실 좀 생소했는데 애플, 사과에다가 사이다, 그다음에 비니거, 식초 이렇게 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면 지방하면 꼭 우리가 뭐 살, 비계 이렇게 해서 막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지방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원으로 또 요즘에 쓰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요즘에서 키토 다이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키토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이제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 중에서도 거기서 추천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올리브 오일이 있고 그리고 이 중세 지방산이라고 있죠. MCT. 여기에는 코코넛유, 팜유 이런 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들기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기름 중에 들기름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나 항염증에 좋고 그다음에 신맛들은 뭐냐면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뭐냐면 간에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면역의 어떻게 보면 제1선이에요. 이 고기 육자에다 방패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고 면역을 시키는데 제1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뜻한 거, 이런 산미를 적당히 마시면 피로도 줄고 또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면역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다이어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은 식전에 이런 것을 좀 드시고 나서 본격적인 식사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에사비나 그 레몬수 같은 경우는 물이잖아요. 물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드시면 전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용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년 이후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40대는 이제 갱년기잖아요. 그래서 40대 후반, 또 50대 초반 그때부터 갱년기인데 갱년기의 문제는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했던 것과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젊을 때 내가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다. 이 나이에 곱빼기 아마 못 드실 거래요. 드시고 있다면 문제예요. 아마도 그분은 비만의 매우 높겠죠. 그래서 무조건 음식을 줄이자는 거. 식사량을 줄이고 오래오래 씹어 먹고 그리고 간헐적 운동을 이제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틈새 시간에 10초, 20초, 10m, 20m 뛰어다니는 습관을 갖고 여러분들 전력 질주 해본 기억이 있어요? 뭐 어디 체육대회나 가야 할 텐데 그것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학창시절 말고. 그래서 한 번씩 전력 질주를 하자. 그러면 그렇게 뛰는 습관들이 생기면서 일상에서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신진대사, 기초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갱년기에 우리가 간식, 떡, 빵, 밀가루, 고구마 이런 것들 꼭 좀 피하시고 그걸 만약에 드셨다면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어서는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9시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물을 드세요. 아니면 정말로 요즘 유행하는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식초 아니면 레몬수 드시고 정신 차리고 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병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건가요? 위장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장에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뭐 다양한 원인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먹었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 먹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분이나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음식이라도 먹으면 도움이 될 텐데
다만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서양학이나 서양의 영양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분이나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 밝혀 놓았어도 그것을 흡수하고 또 그것을 분해하는 그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런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이 차가운 사람인데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또 자주 먹거나, 아니면 또 몸에 열이 많은데 열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그것을 또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먹는 거, 그리고 과식하는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또 과식을 하고 또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과식을 하고 또 바로 눕거나 그러면은 또 병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위장병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피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특히 식습관에서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간식을 하지 말라. 요즘에는 사실은 너무 과잉해서 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잉과 불균형인데, 과식을 하면 당연히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과식하지 말라. 그리고 야식하지 말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먹고 자면은 당연히 위장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숙제를 잔뜩 던져놓고 그냥 주인은 나 몰라라고 하고 자버린다면 당연히 몸에서 데모하겠죠. 그죠? 그래서 야식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육식. 너무나 과도한 육식을 요즘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육식 과하게 되면 뭐 이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먹는 거, 급하게 먹는 거, 그래서 막 급하게 허겁지겁 막 먹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빠르게 먹는다 해서 이제 뭐 속식, 빠를 속자에서 속식,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식하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육식하지 말고, 급하게 먹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위장병에 대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 십이장 궤양 이러한 질환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친다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장병이 있다거나 위장이 안 좋다는 증상은 어떤 걸로 알 수 있나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불편함이 없어야죠. 그죠? 그런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게 위장에 병이 있는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었는데 뭐 속이 쓰린다. 그리고 뭐 헛배가 부른다고 하죠. 뭐 포만감 정도는 괜찮은데 헛배가 불러서 불편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가 아프다, 복통, 그리고 뭐 변비, 또 설사, 그런 증상. 그다음에 뭐 토한다, 또 음식을 내가 먹고 싶지가 않다, 뭐 식욕이 부진하다, 그런 게 다 위장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증상,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위내시경으로 위염의 상태인가, 위염에도 또 종류가 있죠. 가장 그 점막의 표층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표재성 위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까였다 그러면 이제 미란성 위염, 그다음에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으면 이제 위궤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도 쪽에도 위산에 의해서 상처가 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장이 빵꾸가 났다 그러면 위장의 천공, 그런 질환. 그리고 어떤 이제 장에 변화가 있어서 뭐 장상피 화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위가 이 소장이나 이런 장의 점막과 같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장상피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계가 이제 오래되면 당연히 위암으로도 또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증상, 그러니까 속쓰림, 뭐 포만감, 팽만감, 그리고 뭐 더부룩하다, 뭐 흔히 또 트림이 자주 나온다, 뭐 가스, 뭐 방귀가 자주 나온다, 배가 아프다, 설사를 한다, 변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자주 동반된다면 이제 위나 장에 대한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는 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이 중요하니까 뭐 며칠 정도는 그렇게 뭐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개선해보고 또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검사를 또 해야겠죠. 특히나 그리고 이러한 병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이죠.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체중 감소가 있다, 이럴 때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위장의 질환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변을 가지고 또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장 쪽에서 출혈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선짓국 드셔보셨잖아요. 선짓국 드시면 어때요? 변의 색깔이 검죠. 그래서 이 상부 소화기 쪽에서 출혈이 생기면 대변의 색깔이 검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위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추천하시는 아침 공복 음식이 있나요?
요즘에 아침을 안 먹는 분들 꽤 있어요. 예, 두 끼를 충분히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만한 사람들한테는 물론 뭐 하루에 두 끼 정도만 갖고도 충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아침을 이제 드셔라라고 이제 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두 끼를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하는 얘기가 아침엔 임금처럼 황제처럼 먹어라. 그다음에 점심은 뭐 재상처럼 뭐 장관처럼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활동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니까 먹는 것이 이제 그대로 좀 몸에 쌓여서 아무래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침을 더 좀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전체량을 가지고 오히려 아침에 더 많이 배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욕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바쁘고. 그런데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아침 주로 이제 어떤 걸 먹냐면 뭐 녹즙, 야채 주스, 요즘 ABC 주스라고 많이 인기 있잖아요. 뭐 애플, 뭐 비트나 바나나, 또 씨, 캐럿, 당근 뭐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다음에 또 스무디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를 뭐 살짝 데쳐서 그것을 이제 스무디 형태로 그렇게 드시는데, 그래도 스무디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몸이 워밍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위장이 차가운 사람이 아침부터 녹즙이나 그런 야채 주스, 과일 주스를 드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가볍게 그냥 죽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일단 익히지 않은 건 안 돼요. 그래서 샐러드 이런 거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내가 먹고 나서 불편이 없는 거, 그 음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죽을 끓여서 드시면 가장 좋고, 요즘에는 이제 죽도 인스턴트로 밀키트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 전자레인지 좀 덮여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 어제 저녁에 이제 먹다 남은 국에다가 한 숟갈 말아 먹고 나와도 좋고. 근데 되게 우리가 이제 서양식, 서구식 이것을 많이 좀 따르죠. 예, 약간의 이게 문화 사대주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서양 것은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곡물 이런 것도 막 퀴노아다 뭐다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나게 생소한 그런 것을 먹고, 또 그런 식재료를 공수해서 먼저 먹으면 마치 막 선구자나 삼각자처럼 이렇게 막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셨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잡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잡이라고 하는 건 잡스라는 거,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듣보잡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잡곡은 되게 이제 메인으로 수용이 안 된 이유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별식으로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잡곡은 되게 다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는 건 불편함이 없는 거, 그리고 내가 기왕이면 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침에 워밍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갈아서 죽의 형태로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덜 자극적으로 이런 종류로 좀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랑 블루베리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식단은 어떤가요? 요거트, 블루베리 뭐 간단하고 좋은데, 다만 이제 그것을 먹고, 예를 들어서 내가 속이 차가운 사람이다. 근데 요거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요거트를 차게 해서 먹으면, 만약에 뭐 속이 불편하다, 배가 아프다, 뭐 출근길에 뭐 화장실 가야 한다, 그것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트를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시원하지 않게 드시기가 쉽진 않죠. 네, 하지만 너무 차진 않게, 아니면 이 뱃속에 뭔가 좀 미지근한 물을 먼저 드셔서 뱃속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뭐 꿀물 같은 걸로 뱃속을 좀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그렇게 요거트, 블루베리를 드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가 위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 중에서 아마 양배추, 생감자, 브로콜리 안 드셔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도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도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배추로 만든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제품화된 것들, 또 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도한 위산을 조금 억제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위장에 이제 상처가 있을 때 이걸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질이 다 차가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염이라고 하는 건 염자를 우리가 한자로 쓰면 불꽃 염자, 불화자 두 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의 4대 특징이 뭐냐면 홍, 종, 열, 통 그래요. 그러니까 붉어진다.
그 다음에 붓는다, 열난다, 아프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급성 염증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성 염증으로 가는 것은 이 네 가지 형태가 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배추, 생감자, 브로콜리 이런 것은 위장에 열이 많은 타입.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위장병에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나눠서. 그래서 위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생감자, 브로콜리, 양배추가 좋다. 그러니까 위장에 열이 많다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차가운 것을 즐겨 마신다, 즐겨 먹는다, 마신다. 그리고 그런 걸 먹어도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지 않고 변비의 성향이고 이런 분들이 위장에 좀 열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찬 것을 싫고 찬 걸 먹는 거 싫고 또 찬 거 먹으면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이 양배추, 생감자, 브로콜리를 드셔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 그러니까 먹고 나서 효과가 없다. 그럼 안 먹으면 좋고 또 효과 말고 또 부작용이 오히려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끊어야겠죠. 그래서 나의 체질과 증상에 맞아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알레르기 검사도 필요할까요? 이 알레르기 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민한 반응. 그러니까 알레르기라고 하는 일단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피부 반응 검사나 아니면 또 혈액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 나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해서 알레르겐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레르겐이라는 게 사실 지구상에 수백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다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 피해서 살 수도 없어요. 물론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검사를 해서 해당 음식을 피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고 나서 탈이 나는 음식은 그 알레르기 반응 검사 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라는 게 내가 예전까지는 괜찮았다가 오늘 발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계란 알레르기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예전에 몸이 굉장히 피곤했을 때 조금 신선치 못하는 그런 계란을 그냥 좀 아까워서 삶아서 먹었는데 그때 두드러기 증상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알레르기 반응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것은 그냥 소화기에 관련된 증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쓰림, 더부룩함, 또 구토, 설사, 변비. 저는 이제 특히 방귀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있는데 그렇게 실수를 했어. 방귀가 나. 그러면 아니면 트림이 나온다 했을 때 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무안할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방귀가 나오는 건 무조건 맞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귀의 냄새. 그리고 방귀가 얼마나 잦은가, 그리고 배가 아픈가, 배가 아픈 걸 동반하는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속된 말로 젖은 방귀라는 얘기 많이 하죠. 습하면서 냄새가 지독한 그런 방귀가 나오는 거 무조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귀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이 드셨던 음식들을 한번 체크해 봐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방귀가 자주 나오는가. 그래서 그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방귀라고 하는 건 배 속에 가스가 생기는 건데 위에서 가스가 생기면 이제 트림으로 나올 거고 소장에서 생기면은 보프가 팽만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장에서 가스가 생기면 이제 방귀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은 소가 그 고창증이라는 거 있어요. 소가 고창이라는 건 이 북고자, 창은 빠방하다, 북처럼 빠방하다. 그래서 거기 빵꾸를 해서 막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죠. 그게 메탄가스, 주로 이제 메탄가스 때문에 그런데 사람도 다를 게 없어요. 사람도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건 위장에서 오랫동안 정체돼서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이 찬 체질인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과 대신 권장되는 따뜻한 식품은 무엇인가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감자, 브로콜리, 양배추가 맞는 체질이 있고 맞지 않는 체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위장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위장이 차가운데 그러니까 찬 것을 선호하지 않고 또 찬 음식, 찬 음료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그리고 평소에도 좀 설사의 경향이다. 배가 자주 아프다. 이런 분들 그리고 좀 마른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속이 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위장병에는 오히려 양념 종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념 종류라는 게 우리가 향신료, 그러니까 향이 나면서 매콤하다. 그게 이제 향신료죠. 그러면 파, 마늘, 생강, 고추, 파프리카, 피망, 카레, 계피. 저는 위장병 환자를 이제 많이 고쳤고 또 지금도 이제 많이 오시지만 위장병 환자 중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위장병이 왔는데 제가 이런 음식을 권한다는 거죠. 자극적인 거. 심지어는 이제 파김치를 권해요. 그분이 이제 위염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영성 식도염도 있는데 수십 년을 그냥
내시경 매년 해마다 하고 가면 또 위험이 있고 뭐 그냥 양약 제산제랑 몇 가지 먹어봤자 그때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몇십 년을 반복하다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좀 어이없어 하시죠. 처음에는. 이게 정말 맞냐. 아니 어떻게 지금 위장에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가 맵고 짜게 먹으면 나쁘지 않느냐. 그런데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놀랍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당연히 쓰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 상처를 소금이 낸 것은 아니다. 결국은 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위산이 과다해지는 건데 위산이 과다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라는 것은 소화를 시키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익혀서 먹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운 걸 먹었다. 센 걸 먹었다. 익히지 않은 걸 먹었다. 과식을 했다. 그럼 얘를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위산을 많이 분비해야겠죠. 더구나 위장이 찬 사람들은 위장이라는 게 근육인데 근육 운동이 안 돼요. 그리고 차가운 막 경직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을 먹어줘야 위장이 이완도 되고 또 우리가 수축력, 우리 연동 운동도 잘 되고 해서 소화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차가운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 꿀을 먹어요. 꿀. 그래서 아침에 꿀물을 따뜻하게 한 잔 이제 드시는 거. 뭐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제 마누카라고 하는 특정 제품은 아니죠. 그죠? 마누카라고 하는 그런 꽃에서 추출한 거고 이제 되게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마누카 꿀을 드시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환자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위장이 차가운 사람, 위장이 열이 많은 사람은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장이 차가운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걸 익혀서 먹고 따뜻하게 먹고 아침에 차가운 거, 뭐 ABC 주스, 찬 음료 이런 거 절대 드시지 마시고 꿀, 그리고 파, 마늘, 생강, 고추, 파프리카, 피망, 카레, 계피. 그러니까 매운 거에는 우리가 고추만 매운 게 아니라 생강차도 매운 거죠. 그죠? 네, 생강차도 매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연하게 해서 거기다 꿀을 좀 타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생강차도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리니까 그 농도와 강도는 여러분들이 드셔가면서 속쓰림이 없으면서 가장 맛있는 그런 농도와 강도를 찾는 게 좋겠죠. 아침 공복에 꿀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침 공복에 이제 꿀을 드시고 위장병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 분들 꽤 계십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계시고 쉽게 주위에서 많이들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윤기가 있죠. 여러분들 구내염이 있을 때도 꿀로 가글 하거나 꿀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많이 좋죠. 그래서 항염증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고 꿀을 우리가 좀 따뜻한 성질로 보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차가운 사람들 꿀물을 아침에 따뜻하게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한 숟갈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누카 꿀이라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뉴질랜드 호주에 있는 그 관목 나무에서 나는 꽃이거든요. 마누카라고 하는 게. 그 꿀을 드시고 많이 효과를 봅니다. 그 꿀을 한번 꼭 드셔보시고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위장에 열이 많고 자꾸 신물이 넘어오고 또 변비 성향이 있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위장이 차가운 분들은 한번 꼭 실험 삼아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가 약한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참 끊으면 좋은데 끊기가 어렵죠. 그죠? 사실 이제 무엇이든지 이게 깨달음이 있으면 쉬운데 깨우치고 나면 그러니까 담배를 제가 이제 끊으라고 하는 분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20여 년 전에 담배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피웠다가 한 20년 정도 피우고 끊었는데 어쨌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라는 건 이제 불필요함을 느끼어야 이제 끊을 수 있는데 커피는 예전에 이제 커피 광고에 그런 커피가 있었죠. 뭐 프렌치 키스 뭐 악마의 유혹. 저는 진짜로 딱 악마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커피를 정말로 드시고 싶다. 그런데 커피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되게 과각성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다 각성이 돼서 문제예요. 너무 과각성이 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업무는 또 과중하고 그래서 또 힘을 내기 위해서 뭐 에너지 드링크 사실 에너지 드링크라는 게 뭐 고카페인 음료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도 결국은 카페인 음료인데 커피 녹차, 뭐 코코아, 초콜릿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또 아니면 위장이 너무 아프고 복통이 생기고 이런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겠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양을 일단 줄여야겠죠, 그죠? 양을 줄인다. 그다음에 농도를 연하게 한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타서 드시고 양을 줄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식후에 그러니까 공복에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산미가 나는 거 뭐
드라이하냐 아니면 산미가 나냐 커피를 뭐 되게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산미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위산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미를 좀 산미가 적은 그런 품종을 좀 선택한다고 할지 아니면 추출하는 데서 콜드브루 뭐 이런 거 좀 산미가 좀 적다고 하고 또 디카페인을 좀 드시면 좋고 저는 사실 좀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생강이 좋거든요. 특히 위장이 이제 차가운 분들. 그런데 커피에다가 생강을 타서 드시는 그런 커피가 있더라고요. 생강 커피. 그래서 커피에다가 생강 시럽을 넣거나 아니면 생강즙을 좀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맛도 향도 괜찮다고 해요. 사실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뭔가 이제 블랙 커피로 마시지 말고 또 밀크티, 라떼 그런 경우 그런 걸 좀 넣어서 먹고 그리고 또 차가운 사람들은 카푸치노에다가 계피가루, 시나몬 가루를 약간 뿌려서 드시면 커피의 차가운 성질을 조금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면증이 있고 심장박동이 빠르고 부정맥이 있는 분들 굳이 정말 드시겠다면은 오전 중에 드시고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겠다. 저는 그 원칙을 세우라고 합니다.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좀 커피의 부작용으로부터 조금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대신 생강차 같은 차로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더욱 좋죠. 커피를 마시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실 이유는 없죠. 그래서 끊으면 사실 가장 좋고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속이 차가운 사람들은 인삼차, 생강차, 대추차 우리가 좀 전통적인 그런 차들이 따뜻한 성질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카페인 이슈에서 자유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유명한 루이보스티나 캐모마일이나 허브티 중에서 그런 카페인 이슈, 미네랄 이슈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나의 취향에 맞는 걸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대체하는 그런 음료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약박사 이병삼 원장입니다. 2002년도에 서울시 강서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질환, 난임, 그리고 난치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삼이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건강 정보 좀 확인하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소에도 좀 이런 어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되 의사를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죠. 내가 의학의 정보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도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잘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잘 먹었으니까 배설 잘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고 적당히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 5가지를 꼭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